리치고 김기현 말은 안 믿어도 집 사지 마시라고 총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반포구, 서초구, 송파구 지금 팔고 싶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번 팔아보세요. 잘 팔리나? 잘 안 팔릴 겁니다. 네. 절대 대세 상승장 아니니까 오판하셨다가 지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두 개 지역 중에 하나가 뭐다? 무릎보다 조금 더 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행을 맡은 임민소라고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저는 이제 지금 좀 정부가 사실 올해 초에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둔촌주공 살리고 취약시장 살리는 건 너무 잘했다. 네. 제가 진짜 박수 치고 싶습니다. 안 그랬으면 진짜 난리가 났을 거니까.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거는 좀 너무 마지노선을 넘었다. 50년 대출. 우리가 상식적인 거는요. 30년짜리 대출이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네. 근데 40년짜리 대출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50년짜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는 없어요. 미국에도 40년짜리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30년 만기 모기지금리로 합니다. 왜냐면은 자, 집을 몇 살에 사요, 대부분? 30대 중후반? 그러면 30년이면 60대 중후반이죠. 네. 그러면 그 정도면 괜찮죠. 그렇죠. 은퇴할 때쯤. 근데 자, 50년이야. 그럼 30년 중후반에 집을 사요. 30대 중후반에. 네. 그럼 몇 살이에요? 거의 90입니다. 90살. 자, 네, 그럼 90살까지 일해야 살지도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니,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리고 노후에는 대부분 내 집 마련을 노후에 해서 노후에 집 하나 가지고 내 노후를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50년짜리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대출 갚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거는 빚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심각한데. 네. 그럼 또 미국은 9월 달에는 좀 동결할 것 같고 11월에 FOMC가 한 번 더 있는데 거기서는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국도 지금 5번 동결했나요? 네. 괜히 뭐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네. 많이 동결했는데 일단은 타이밍을 완전 놓쳤어요. 올릴 타이밍이요? 그렇죠.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0.25 올린다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사상 최대, 그러니까 왜 한국이 금리를 못 올렸냐면 네. 가계나 기업 부채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자칫 미국 따라서 올렸다가는 IMF 같은 사태가 터질 걸 알기 때문에 못 올린 거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저는 뭐 미국도 이제 거의 이제 금리 인상의 마무리 단계라고 그렇죠. 좀 보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총재도 뭐라 그랬습니까? 집 사지 말라고 제발 좀 제발 우리 사지 말라고. 젊은 청춘들 좀 집 사지 마시라고. 근데 하는 총재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이런 얘기했어요. 캐나다도 집 사지 말라고 집 그랬어요? 사지 말라고 지금 집값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리스크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러니까 리치고 김기현 말은 안 믿어도 아니 우리 한국은행 우리 총재님이랑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저는 데이터의 기준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봐도 위험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바닥 찍고 대세 상승할 지역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고 서울은 특히나 지금 거품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말 좀 신중한 그런 부동산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잠실하고 반포 쪽은 매물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송파구를 누르면 여기 이제 보면 거래가 있습니다. 매물이 파란색인데 지금 5천 채가 넘어가고 있죠. 근데 팔고 싶은 매도 물량은 많아지는데 거래량 어때요? 늘어요, 못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잖아요. 그러면 좀 이게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까요? 단기적인 반등을 딱 틈을 타서 집을 팔고 싶어요. 집중. 맞습니다. 그게 근데 정확한 거죠.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살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거 이상으로는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죠. 있긴 있는데 별로 없는 거죠. 결국은 힘의 균형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송파구가 왜 이러냐면요. 네. 자, 지금 2023년에 가장 핫한 데가 서울에서 어디냐? 송파예요. 송파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23년에. 네. 근데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 매물이 지금 팔려고 하는 매물이 사상 최대야. 네. 이 이야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팔려고 이 기회 오른 김에 빨리 조금이라도 팔자. 올랐을 때. 그렇죠. 한번 팔아보세요. 잘 팔리나? 잘 안 팔릴 겁니다. 네.
서초구 쪽도 한번 서초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댓글창에서도 서초구 얘기 올라왔거든요. 네, 서초구 거래. 여기도 어때요? 서초구도 지금 파란색이 매물인데 매물이 사상 최대죠. 얘도 지금 거의 5,500채를 향해 가고 있고요. 우리가 반포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반포동을 누르면 여기서 또 거래를 누르시면 반포동도 어때요? 얘도 지금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1,800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려고 내놓은 거는 1,500건이 넘는데 네. 매도가 된 거는 37건. 이거를 가지고 물론 이 중에서는 일부 신고가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말 그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아니 지금 팔려고 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네. 지금 거래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얘가 진짜 상승장이잖아요? 대세 상승장이에요? 거래량이 터져야죠. 언제처럼? 제가 21년인가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보이시죠? 15년, 16년 이럴 때 100채 이상씩 거래량 툭툭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딱 터져줘야 대세 네. 상승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공급도 있고 수요자가 많다. 그렇죠. 수요자가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돈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계약까지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말로는 아, 나 뭐 살 거야 이런 거 말고 저 보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내 호주머니 돈 꺼내가지고 사시는 거. 이게 바로 거래량이고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반포구, 서초구, 송파구 지금 팔고 싶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절대 대세 상승장 아니니까 이거 자칫 오판하셨다가 지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또 팩트로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따져보자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봐야 될 데이터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많죠.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수급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전세 수급이 Y축이 100보다 밑에 있는 곳들이 많았는데 100보다 지금 위에 있는 곳들이 많죠. 즉 전세 시장이 지금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만 많이 없는 한 전세 시장은 이제 안정화되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나 여기 이제 높은데 강원도, 제주, 전남, 전북, 그 다음에 경북, 대전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중에서도 입주 물량이 작은데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이제 매매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전세에 대한 고민도 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내가 전세가 만기야. 네. 그럼 이거를 내가 전세를 살아야 될지 매매를 할지 월세를 살지 고민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수급 데이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전세 수급이 좋은데 입주 물량까지 별로 없다. 이런 데는 전세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뭐 해야 돼요? 전세 계약을 해야죠. 올라가기 전에.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서울에 입주 물량이 이제 상당히 좀 없는데 자, 예를 들면 송파구를 한번 보자 이거죠. 아까 우리가 송파구를 매매를 얘기했는데 전세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전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세는 어때요? 전세 매물은 어떻죠? 전세 매물도 떨어지고 있는데 완전 줄어들고 있죠. 네. 근데 전세 거래량은 어때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 정도면은 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세 계약을 엄청 한 겁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요. 자,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전세값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네. 뭐만 보면 돼요? 공급만 보면 됩니다. 근데 공급이 23년, 24년에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네. 자, 송파구 자체 공급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매물도 지금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지금 송파구에 계시는 우리 전세 사시는 분들, 만기 오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전세 계약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죠. 네.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늦춰질수록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은 경제 충격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경제 위기나 이런 게 오게 되면 항상 그랬지만 전세가도 급락을 한다. 순식간에 물론 다시 또 빠르게 회복을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전세가마저 급락을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경제 위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매물이 줄어들고 향후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조합을 해봐도 아 앞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빨리 지금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전세 매물은 늘어나는데 앞으로 전세 계약도 많아요. 전세 공급이 많아. 네. 공급량이. 그러면 그런 데는 전세는 위험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반전세나 월세를 사셔야죠. 서울 얘기만 하지 말고 대구 아, 좀 대구. 봐주세요. 아, 대구.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자, 일단 대구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아마 지금 대구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저도 그런 얘기 하죠. 내년에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두 개 지역 중에 하나가 뭐다? 대구? 인천과 대구다. 와, 왜냐면 모든 투자는요 이미 이제 막 잔치상이 막 걸려져 있어. 예를 들면 지금의 이런 송파나 강남, 반포 막 계속 좋은 기사들 나오죠. 네. 여긴 잔치집 분위기야. 근데 잔치집에 가면 우리는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실제로 매물도 늘고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초상집까지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안 좋은 데가 어디다? 인천과 대구. 거기가 입주 물량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 데 가야
실제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나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구가 되게 중요한데, 되게 눈치 빠르신 분이신 것 같은데, 대구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구도 이제 지금 보니까, 하락폭이 많이 감소를 했네요. 그리고 지금 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얘가 최근 한 2015년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최근에 저점이 얼마냐면은 87.5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면, 96이에요. 그러면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여기서 한 10% 정도예요. 물론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84. 그럼 13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한 15%. 그러면 한 10에서 15% 정도만 떨어지면 뭐다? 바닥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전세를 볼게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전세를 보니까 언제가 제일 싸요? 지금이 제일 쌉니다. 네. 전세는. 자, 그러면 전세는 지금 대구에서 전세를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들어가야죠. 지금 들어가야죠. 물론 이거는 대출 이자까지 감안해서 전세도 대출 끌어다가 이렇게 네, 전세자금 전세 대출가 대출. 그거 감안해서 만든 주택 구매력 지수예요. 금리가 지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싸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얘기는 전세가가 진짜 많이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세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체크해봐야죠. 그게 뭐죠? 바로 그것은 입주 물량입니다. 자, 입주 물량이 올해 지금 여전히 많이 있죠. 근데 내년에도 어때요? 내년에도 많네? 자,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전세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전세 매물이랑 거래량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 우리가 전세 시장을 좀 보시면 전세는 어때요? 대구도 매물이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자, 그렇다면 내년에 여전히 공급은 좀 있긴 하지만 올해보다는 작죠. 그렇다면 여기서 전세가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크게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미분양도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네. 누군가 뭔가 선수들이 지금 미분양을 사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바라보는 매매 전세 시장도 어찌되건 상승까지는 계속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면은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냐? 지금 대구는 무릎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 시장은 무릎보다 조금 더 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입주 물량이 조금 많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좀 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전체 데이터가 이러면 아마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은 괜찮은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이어도 어때요? 나쁘지 않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로는 치명적인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얻기 위해서 사는 거, 무릎 밑에서 파는 거. 자, 제가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 확실하게 조언 드릴 수 있는 거 하나. 지금은 팔지 마셔라. 지금 파는 거는 뭐다? 무릎에서 파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구는 제가 21년 5, 6월 때를 강력하게 권고했잖아요. 그때 팔았어야지. 그때 얻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미 대구는 한 무릎까지는 떨어졌다.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보시면서 네. 당장은 아니고 네.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 아직 입주는 조금 더 남았으니까 올해 말 초 정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미분양이 많죠. 미분양 중에서도 알짜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할인 분양을 아마 할 거예요. 또 분양을 받는 조건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지금 정도라면은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관심 두시면서 대구를 좀 보시면 좋겠다.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지켜보자. 제가 어조가 완전 다르죠. 서울 얘기할 때랑 네. 지금 대구 얘기할 때랑 많이 다르죠. 아까 서울 얘기할 때는 엄청 인상 쓰면서 말씀하셨는데 대구 얘기하니까 살짝 이렇게 얼굴 네. 피고 네.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근데 또 한국 경제 지표도 잠깐 살펴보면은 네.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심각하죠. 나오죠.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심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일단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뭐 당장은 괜찮은데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수요층도 줄어드는데 가계부채랑 기업부채가 역사상 가장 심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저금리 시대에는 부채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빚이 많아도 내가 대출이 이자가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네네. 근데 고금리 시대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요 초록색 있죠? 요게 기업 부채입니다. GDP 대비해서. 근데 IMF 때 기업이 문제가 됐잖아요. 네. 이때가 부채 비율이 107%였어요. GDP보다 좀 더 많은 부채를 기업이 갖고 있으면서 그때 엄청난 난리가 나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부동산이 40% 50%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인 부채는 50%밖에 안 됐어요. 정부 부채는 6%밖에 안 됐고. 네. 자,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지금 기업 부채가 얼마냐면요. 120%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 부채는 105%인데 문제는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까지 들어가면은 지금 150에서 160%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60%까지도 네, 150, 155까지. 네. 그러면 GDP 대비해서 지금 엄청난 거죠. 네. 거기다 지금 정부도 지금 빚이 45%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97년 IMF 때는 우리가 경제 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 전부 다 합하면은 163%였는데 네. 지금은 270%. 만약에 여기다가 전세 대출 한 50%까지 얹으면은 300%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금리가 고금리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게 터질 수도. 뭐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IMF 때는 뭐 때문에 터진 거예요? 뭐 그때 뭐 어떤 외국인들의 좀 공격도 있긴 했지만 네. 일단 이 기업 부채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전부 다 IMF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네. 팩트. 그리고 이게 금리가 낮았을 때, 코로나 시대 때 금리가 낮았을 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네.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르고 아무도 그거는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위험한 거는 틀림없다. 이런 시기에 지금 대출 끌어다가 집 산다? 큰일 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가처분 소득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 맞아요. 왜냐면 대출 이자도 부담이 많이 늘어났는데 물가가 높다 보니까 지금 뭐 점심 한 끼 먹는데도 지금 뭐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잖아요. 하루에 2만 원 쓰는 거는 그러니까요. 금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좋을 수가 없죠. 네. 이런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일부 사람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 시절에 그 호황에 완전 그냥 여전히 몰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지금.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코로나 때 금리도 쌌고 네. 사람들이 막 욜로다 뭐다 해가지고 네. 신용카드 많이 썼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거를 갚을 시기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든 게 부각된다. 네. 이런 얘기도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금리는 이거를 이제 퍼스 상승률로 봐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2%이다가 4%인 거 그럼 2배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기준금리가 얼마였어요? 0.5였죠. 네. 0.5인데 지금 3.5까지 올라왔으니까 그쵸. 이거 얼마나 올라온 거? 물론 이제 사람들 상황을 고려해서 대출이자가 그렇게는 많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퍼센테이지만 700%가 오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가 피부로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올 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장담 못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지방의 일부 지역들은 네. 내년 초부터는 좀 반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은 네. 적어도 25년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시나리오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작년 같은 하락이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급격한 하락이 서울에서. 네. 작년에 하반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22% 하락했거든요. 네. 못 팔아도 막 난리였잖아요. 순식간에 막 얼어붙고. 근데 이런 일이 혹시라도 또 발생을 하면은 네. 내년 중후반에도 바닥이 올 수 있어요. 내년 말 정도에. 내년 가을, 연말 정도에. 네. 급격하게 떨어질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완만하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는 2020 한 6, 7년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6, 7년까지도요? 네. 그러니까 지방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야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지가 않은데 서울은 아까 데이터 보셨지만 상승을 해도 한 7, 8년 상승하고 하락을 해도 6, 7년 하락을 해요. 네. 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오랜 데이터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는 거야. 이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서울에서 급락이 내년에 나오면 네. 그 지방 일부 지역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 지방 일부 지역도 같이 떨어지나요? 당연하죠. 만약에 급락이 나타나면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다 떨어졌잖아요. 네. 매매값뿐만 아니라 전세까지 다 떨어졌잖아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이 나타난다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가계부채나 뭐 중국의 뭐 부동산
부동산 문제나 뭐 이런저런 뭔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런 화약고들이 혹시라도 터진다라는 전제 조건 그런 게 나와야 급락을 하겠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알아갈 거예요. 전국적으로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까지 동시 급락을 할 겁니다. 이런 흐름이 한 6개월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미 지방은 지금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충격파가 터지잖아요? 그런 데는 발바닥이 아니라 발바닥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말도 못하는 진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오,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은 무주택자 포함 네.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지금은 있을수록 네, 좋겠네요. 현금을 보유하세요. 은행이 예금 많이 주잖아요. 예금하세요. 그리고 일부를 지금 달러 예금이 한 5% 정도 하거든요. 네. 달러 예금하세요. 아까 댓글창에 그 얘기 올라왔어요. 네. 누가 부동산 하냐? 지금 네. 달러 예금 5%. 아유, 똑똑하신 분이네. 똑똑하신 분들 네. 많아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현금에 100이 있다. 그러면 70 정도는 그냥 한국 예금으로 그냥 은행에 넣어 놓으시고 네. 30 정도는 좀 해칭이나 또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리고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아주 길게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거든요. 달러 환율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한 20, 30% 정도는 달러로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부동산은 타이밍이 아니다. 부동산은 아직 타이밍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24년 말까지는 그럼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튼 내년부터는 좋은 지역이 나타납니다. 이제.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